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 6,5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 8,347명 중 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성환을 연체한 차주를 뜻하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20명 중 1명은 3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5만 1,045명에서 2024년 15만 5,060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금리가 상승하면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에서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는 약 10% 줄어든 반면 금융채무 불이행 차주 수는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나타났는데, 채무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 위기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면 금융권 부실이 확대되고 대출 축소로 실물 경제, 자금 경색이 발생합니다. 소비 고용 위축이 겹치면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로 번질 위험이 커지는데, 이는 카드 연체 등 연쇄 부실로 금융 시스템 전반 리스크가 증폭되고 결국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이 평균적으로 소득보다 3.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343.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전체 가계대출은 1,07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는 국내 고용과 내수 소비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만큼 과도한 부채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부담과 매출 부진이 동시에 지속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하면서 금융권 연체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곧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건전성 악화와 신용경색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및 변동금리 구조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자산 가격 조정이나 금리 재상승 국면이 나타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위축은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폐업 증가와 소득 감소는 가계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 둔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성장률 하방 압력과 함께 세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차원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 취약 차주에 대한 선별적 채무 재조정과 고정금리 전환 지원, 업종 재편 및 폐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가 3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3일 한국투자증권은 증권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도 이날부터 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 자금을 빌리는 방식인데, 이자내기 급증했다는 것은 주가 상승이 현금이 아닌 부채, 즉 레버리지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무한정 대출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한도와 금융당국 규제, 조달금리 상승 같은 제약 속에서 대출 여력이 바닥나면 신규 신용공여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시장이 과열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위험한 대목은 주가가 조정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대 매매입니다.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은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데, 주가 하락이 반대 매매를 부르고 반대 매매 물량이 다시 추가 하락을 만들어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융자가 급증하면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담보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면서 담보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증권사의 재무 부담도 커집니다. 동시에 대규모 신용공여는 증권사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1억 2450개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사이 약 173만 개 급증한 수치입니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 계좌 및 증권저축 계좌를 뜻합니다. 비트 규모도 3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0조 925억 원을 기록했는데 증시 진입 대기 자금으로 꼽히는 투자자 예탁금은 103조 7072억 원으로 지난달 27일 1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시가 급락할 경우 신용융자 잔고가 반대매매로 이어지며 조정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매매란 투자자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제도인데 시장 하락 국면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 증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연쇄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불안, 금리 고착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서는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증시가 작은 충격에도 과도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잔고가 많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기술적 매도 압력이 겹치며 급락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2는 증시 하락기에는 반대 매매가 조정폭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금통위가 금리 인하 기조 종료를 시사하면서 시장 금리가 오르고 변동형 상품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코픽스도 4개월 연속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 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4.130에서 6.29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5일과 비교해 한 달여 만에 하단은 0.01%포인트, 상단은 0.09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혼합형 금리 상단은 지난해 11월 중순 약 2년 만에 처음 6%대를 넘어선 뒤 두 달여 만에 6%대 중반까지 폭등했습니다.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인상하면서 하단이 4% 선에 근접하며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건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한은의 금리 인하 종료 기조에 높아졌고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이달 4개월 연속 상승해 2.89%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4개월간 상승폭만 0.4%포인트에 달합니다. 코픽스는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각종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코픽스가 오르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금리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 기준금리가 0.5%이던 시기에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은 당시 2%대 혼합형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 고정기간이 끝나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에 5%대 금리를 적용받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늘고 있어 영끌족들의 부담은 물론 차주들의 연체율이 올라갈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부담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신용거래가 늘며 주식시장의 B2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용자 금액은 28조 3,4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 증가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최근 B2 증가세는 코스피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B2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던 2021년 11조 원을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코스피는 당시 기록인 14조 원을 이미 지난해 10월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한 지난해 11월 1조 원을 넘긴 삼성전자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개월여 만에 1조 9,950억 원까지 불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지난주에만 삼성전자를 3조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용거래 잔고는 약 2,500억 원 불어났습니다. 특히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지난 8일 하루에만 잔고 규모가 1,800억 원 폭증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도 1조 원 넘는 B2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조 5천억 원에선 오히려 줄었지만 B2 규모만 1조 원을 넘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와 신용잔고 급증이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이 아닌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시장이 조정받을 경우 극심한 변동성 확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하나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지난해 11월 말 카드론 잔액이 42조 5,5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1.14% 증가한 수치로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카드론 잔액은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묶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에는 증가폭을 더 키웠습니다. 카드론 잔액이 상승한 데에는 먼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카드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B2 수요가 돈을 간편하게 빌릴 수 있는 카드론으로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출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받아 기존 빚을 갚는 대환대출 잔액도 늘고 있습니다. 9개 카드사의 대환대출 잔액은 9월 1조 3,611억 원에서 11월 1조 5,029억 원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진 취약 차주가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이들의 연체율이 증가할 경우 카드사들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이나 압박까지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